예,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김 수사관과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별감찰반원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의 첩보를 수집한 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불러 이런 주장이 맞는지 조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김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특감반원들을 조사했습니다. 특감반원에게서 청와대 근무한 동안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일 김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했다는 경력 때문에 김 수사관 폭로에 대한 진전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임을 표했습니다. 이어 현재 고발 부분과 상관없이 김 수사관이 폭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압박을 했다는 당사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폭로전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재부는 협의를 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폭로전을 이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017년 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우선 지목한 당사자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입니다. 실무진에 국가 채무 비율을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목표치까지 제시했다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 실무진의 설득에 김 부총리는 결국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이 나서 재차 압력을 가했다는 게 신 씨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청와대 누군지 특정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영환 당시 비서관은 청와대 보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보도자료 배포를 보류할 수 있느냐고 한 것일 뿐 취소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도 당시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와 토론을 거쳤을 뿐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신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초점이 KTNG 사장 선임 문제에서 이제는 작년의 국채 발행 문제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거리인 건지 앞뒤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 국채 발행을 놓고 이제 압박이 있었다 아니다.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압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우선 적자 국채 발행 아주 흔히 듣는 건 아니어서 짤막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죠. 적자 국채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써야 할 돈만큼 세금이 안 거칠 것을 대비해서 또 때로는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빚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국회에서 한도를 받아놓는데요. 2017년의 경우에는 이게 2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해 10월 말까지 20조 원이 발행이 됐고 남은 게 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14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 씨가 근무했던 국고국에서는 그렇다면 굳이 빚을 8조 7천억 원 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김동연 당시 부총리하고 또 청와대가 이걸 발행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다 이게 지금 신재민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 씨의 주장을 시간 흐름대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예. 김 전 부총리가 실무진에 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를 했는데 눈에 띄는 건 그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예. 39.4%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이상 채무 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복지 정책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부터 빚을 열심히 갚아서 이 채무 비율을 낮춰놓으면 그 이후에 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정부와 겹친 2017년은 되도록 채무 비율을 높여두는 것이 앞으로도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후에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김동연 부총리가 결국 자기 주장을 접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다.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하라고 다시 압력 넣었다는 게 신 씨 주장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재부나 청와대 설명은 어떻습니까? 이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당시에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게 해명의 요지입니다. 또 만약에 4조 원 정도 적자국채를 발행했더라도 이 채무 비율은 0.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차영환 전 비서관이 전화한 건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한 게 아니라 대통령 보고가 아직 안 올라갔으니 잠깐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기재부가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도 국채 발행은 재정 정책 수단 중에 하나고 청와대가 여기에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기재부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당시 내부에서 혹은 두 기관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고 또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신 씨 주장처럼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는 해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 기자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청와대를 겨냥한 운영위에 집중한 자유한국당이 새해 첫날 강조한 것 역시 이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였습니다. 한국당은 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상임위 5개를 소집해서 진실을 규명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잉 압수수색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진상조사를 위해 5개 상임위원회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운영위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근거로 당장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지시는 기획재정위에,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선 환노위 등 사안별로 상임위를 나눠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특히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에 대해 전 정권의 치적을 깎아내리려 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시도한 것은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은 재정 통계 조작이며 세금 농단을 넘은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어렵고 검찰 상황을 보면서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특검 요구에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려주길 바란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경제 비상사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1987년 이후에 한 차례 발동된 적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긴급권인데 여권은 이 주장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부풀려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새해 첫 공식 회의에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주요 수당이 산입된 최저임금 관련 시행안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입법 조치입니다. 헌법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처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명령권을 발동했던 게 민주화 이후 유일한 전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경제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청와대 역시 최근 들어 경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경제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를 연결하죠. 심수미 기자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가 주최한 신년회가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오늘 전체 연설문에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합쳐 25번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제가 3번 언급되는 데 그쳤는데요. 청와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작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투자와 혁신, 기업이라는 단어가 올해는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혁신을 하고 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장소가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회를 중소기업회관에서 연 것이 이제 뭐 그런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원래 원고에 없던 문장을 현장에서 직접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반발이나 비판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뼈아픈 목소리도 들리지만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과 교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